양철북 균터 그라스 최은희 옮김 제3부 양복장에서 515페이지. 오스카는 틀림없이 몇 분 동안 피부를 최고로 긴장시키고 복도에 서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여러 가지 근거에서 한꺼번에 생겨난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의 마음은 습격에 알맞은 계획을 정하는 데 애먹었다. 그동안에 나는 가까스로 나와 내 생각을 다른 관계로 옮겨갈 수 있었다. 마리아와 그녀를 숭배하는 사나이의 관계였다. 나는 생각했다. 마리아는 숭배자를 거느리고 있다. 숭배자는 마리아에게 깡통에 든 커피를 선사했다. 숭배자와 마리아는 토요일에 아폴로에 간다. 마리아는 일이 끝난 뒤가 아니면 숭배자에게 정답게 말을 하지 않는다. 근무 시간에 마리아는 정중하게 말을 한다. 가게 주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마리아와 숭배자를 온갖 각도에서 고찰해 보았을 때 나는 비로소 내 모자란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할 단서를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우윳빛 유리문을 열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방은 창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왔다. 왜냐하면 문 위쪽의 불투명한 유리 부분에 한 줄기 햇살도 비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른쪽을 더듬자 내 방과 똑같이 전등 스위치가 있었다. 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좁았는데 이 정도 넓이라면 사지밭 전구로도 충분했다. 갑자기 거울에 비친 상반신이 눈앞에 나타나자 나는 질색을 했다. 그러나 오스카는 좌우가 뒤바뀐 그렇다고 딱히 특별하지도 않은 자기 영상을 피하려 들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거울 앞에 그것과 같은 폭으로 놓여있는 화장대 위의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를 강하게 끌어당겨 오스카를 발돋움하게 했기 때문이다. 세면대의 흰 에나멜은 군데군데 검푸르게 벗겨져 있었다. 세면대가 위쪽 가장자리까지 완전히 파묻혀 있는 대리석 화장대도 여기저기 파손되어 있었다. 대리석판의 왼쪽 구석은 떨어져 나갔는데 그 조각이 거울 앞에 놓인 채 거울을 향해 줄무늬를 보이고 있었다. 파손된 부분에 벗겨진 접착제 자국은 서투른 수리 솜씨를 말해주었다. 석공으로 쓰인 내 손가락이 근질근질했다. 나는 코르네프가 직접 만든 대리석 접착제를 생각했다. 그 접착제는 아주 조각조각 부서진 라인 대리석까지도 영구적인 정면 장식판으로 만들어 커다란 푸석한 정면을 장식했던 것이다. 낯익은 석회암과 사귄 덕으로 불량품 거울에 비친 나의 비틀어진 모습을 떨쳐버린 나는 비로소 오스카가 방에 들어온 순간 이상하게 느낀 그 냄새를 제대로 맡을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그것은 식초 냄새였다. 나중에 최근 2-3주 전까지만 해도 내가 코를 쿡 찌르는 이 냄새를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까닭은 이렇게 추측했기 때문이다. 이 간호사는 전날 머리를 감은 모양이다. 이 냄새는 머리를 감기 전 그네가 물에 탄 식초 냄새이리라. 물론 화장대 위에 식초병은 보이지 않았다. 다른 레테르가 붙어 있는 용기 속에도 역시 식초는 없는 듯 했다. 게다가 도로테아 간호사는 마리아 병원에 가면 최신식 목욕지를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구테여 차이들러 집 부엌에서 차이들러의 양해를 얻으면서까지 물을 데워 그네의 조그만 방에서 불편하게 머리를 감을 리가 없을 텐데 하고 나는 몇 번이나 되뇌였다. 어쩌면 수 간호사나
병원 당국의 일반 명령으로 간호사들은 병원 안에 어떤 위생시설도 이용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도로테아도 부득이 이곳에 이 에나멜 세면기 속에서 엉터리 거울을 앞에 놓고 머리를 감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화장대 위의 식초병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 좁은 대리석과 위에 작은 병과 깡통들이 가득 놓여 있었다. 탈지면 뭉치와 반쯤 비어있는 생리대 뭉치 등이 그때 오스카에게서 깡통 내용물을 조사할 용기를 빼앗아 버렸다. 그러나 지금 또 내 생각은 똑같은데 그 깡통 내용물은 화장품이든지 아니면 아무 문제없는 연고였으리라. 이 간호사는 머리빗을 비통 속에 꽂아 넣었다. 나는 약간 주저하다가 마침내 그 빗을 비통에서 뽑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 오스카는 극히 중대한 발견을 했기 때문이다. 이 간호사는 금발머리였다. 혹시 회색이 도는 금발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빗에 걸려 있는 죽은 모발에서 결론을 낸 데는 신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도로테아 간호사가 금발머리임을 확인하는 데에서 그치자. 또한 의심스러울 만큼 많은 머리카락이 빗에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간호사는 탈모증으로 고생하는 모양이었다. 틀림없이 여성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 이 괴로운 병을 나는 간호사 모자 탓으로 돌렸다. 그렇지만 그 모자를 비난하지는 않았다. 어쨌든 제대로 된 병원에서는 제모 없이 지낼 수 없으니까. 오스카는 식초 냄새는 질색이었다. 그러나 도로테아 간호사의 머리털이 빠지는 사실을 안 이상 내 마음엔 동정으로 다듬어진 걱정스러운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끌어오르지 않았다. 이때의 내 마음 상태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다음 사실이다. 즉 효험이 있다고 소문난 몇 가지 발모제가 당장 떠올라 기회를 봐서 이 약들을 간호사에게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그네를 만난 일을 벌써부터 생각하며 오스카는 따뜻하고 바람이 없는 여름 하늘 아래 물결치는 밀밭에서의 미래를 생각했다. 나는 빗에서 빠진 머리카락을 뽑아서 한 묶음으로 만 다음 이 묶음에서 먼지와 비듬을 떨어내고는 내 지갑 안 한 칸을 급히 비우고 그 속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었다. 지갑을 건드리느라 오스카가 잠시 대리석판 위에 놓아두었던 조금 전의 빗을 나는 지갑과 훔친 물건을 우덧 호주머니에 넣은 뒤에 다시 한번 집어들었다. 나는 이 빗을 알전구에 대고 비춰보았다. 그리고 촘촘한 정도가 다른 빗살들의 두 무리를 살피다가 빗살이 성긴 무리에서 이가 두 개 빠진 것을 발견했다. 나는 촘촘한 빗살의 머리를 왼쪽 집게 손가락 손톱으로 드르륵 긁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오스카가 이 장난을 계속하는 동안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남겨놓은 몇 올 안 되는 머리카락이 번쩍거려 그를 기쁘게 했다. 드디어 빗을 빗통 속에 도로 꽂아 넣었다. 그리고 나를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게 한 화장대에서 물러났다. 간호사의 침대로 가다가 나는 부엌에서 쓰는 의자에 부딪혔는데 거기에는 브래지어가 걸려 있었다. 너무 빨아서 테두리가 닳고 색이 바랜 그 브래지어에 움푹 들어간 그 구덩이를 오스카는 자기 주먹 말고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두 주먹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았다. 두 개의 밥그릇 속에서 주먹들이 불편한 듯 굳어진 채 신경질적으로 꿈틀거렸지만 아주 막연하게만 느껴졌고 성에 차지를 않았다. 그 그릇에 무슨 죽이 들어있는지는 몰라도 날마다
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죽이란 건 때때로 구토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구역질이 날 수도 있을 게다. 하지만 구역질 뒤에는 다시 달콤한 쾌감이 찾아올 것이다. 너무 달콤해서 다시 구역질이 날지도 모른다. 진정한 사랑이 시련에 부딪히는 것이다. 나는 베르너 박사 일이 생각나서 두 주먹을 브래지어에서 뺐다. 금세 베르너 박사는 마음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도로테아 간호사의 침대 앞에 서게 되었다. 간호사의 침대. 이제까지 몇 번이나 오스카는 그것을 마음에 그려왔던가.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니 그것은 나의 편안한 잠과 때때로 찾아오는 불면증에 대하여 갈색으로 칠한 테두리를 제공해주는 내 침대와 똑같이 보기 흉한 침대였다. 나는 노스의 매듭과 매우 경쾌한 정도의 격자가 달린 하얀 레크칠이 된 금속 침대가 그네의 것이기를 바랐었다. 그런데 이렇게 투박하고 볼품없는 침대라니. 머리는 무거워지고 정열도 끓어오르지 않으며 질투심마저 느끼지 못한 채 나는 잠시 꼼짝도 하지 않고 이 잠자는 재단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침대 위 가벼운 새털 이불까지도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는 뒤로 돌아서서 이 불쾌한 광경으로부터 눈을 돌렸다. 간호사 도로테아가 이처럼 불길한 묘열에서 잠자는 모습 따위를 오스카는 결코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연고가 들어있을 듯한 깡통을 열어보고픈 마음에서였는지 나는 다시 화장대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 도중에 재빨리 옷장의 명령이 내게 내려졌다. 이 옷장의 넓이에 주목하라. 이 칠이 짙은 갈색임을 확인하라. 이 장식 테두리의 윤곽을 시선으로 더듬으라. 그리고 자, 이것을 열어라. 어쨌든 옷장이란 어느 것이나 열리기를 바라게 마련이다. 이 옷장 문에는 잔물쇠가 없었으며 대신 못이 걸려 있었다. 그 못을 나는 수직으로 비틀었다. 그러나 갑자기 나무문이 한숨을 쉬면서 저절로 양쪽으로 열리어 실로 광대한 풍경을 펼쳐 보였으므로 나는 팔짱을 끼고 냉정하게 관찰할 수가 없어 두어 걸음 후퇴해야만 했다. 어색하는 화장대를 볼 때처럼 자질구레한 것에 정신을 빼앗기지도 침대를 마주했을 때처럼 선입관에 사로잡혀 판단을 내리지도 않겠다고 생각했다. 천지창조의 날과 같이 전혀 새로운 기분으로 옷장을 대하고 싶었다. 옷장 또한 두 팔을 벌리고 그를 환영해주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철저한 탐미주의자인 오스카는 빗병을 완전히 단념할 수는 없었다. 그는 어느 엉터리가 그랬는지 덤벙거리다가 옷장 다리를 대충 톱으로 잘라냈기 때문에 바닥에 수평으로 놓는다고 해도 옷장이 기우뚱할 수밖에 없었다. 가구 안의 정돈 상태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오른쪽의 깊은 3층 칸막이 속에는 속옷과 블라우스가 쌓여 있었다. 흰색과 분홍색뿐 아니라 빨아도 빛이 바래지 않을 듯한 밝은 청색도 있었다. 빨간색과 녹색의 바둑판 문의 방수포 가방 두 개가 서로 묶인 채 오른쪽 문 안에 속옷 선반 가까이에 매달려 있었다. 위쪽 가방에는 잘 기운 양말이, 오른쪽 가방에는 아직 전염병을 앓는 양말이 정리되어 있었다. 마리아가 고용주 겸 숭배자인 남자에게서 선물 받아 신고 있던 그 양말과 비교하면 이 방수포 가방에 들어있는 양말은 오리 굵진 않아도 더 촘촘해서 질길 것 같았다. 옷장 안 넓은 왼쪽 부분에는 불을 빳빳하게 먹여 약간 번쩍거리는 간호사 제복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그 위쪽 모자 선반에는 연약해서 초보자의 손길을 꺼리는 듯한 모양새로
소박하고 아름다운 제모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나는 속옷 선반 왼쪽에 걸려있는 평상복에는 슬쩍 눈길을 던졌을 뿐이다. 값싼 것을 적당히 갖추어 놓은 느낌으로 나의 숨은 기례를 확인해 주었다. 말하자면 도르테아 간호사는 이런 옷차림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모자 선반의 제모들 옆에는 밥그릇 모양의 모자 서너 개가 모자마다 달린 우스꽝스러운 조화를 서로 짓누르며 아무렇게나 쌓여 있어서 전체적으로 잘못 만든 케이크처럼 보였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인상을 받았다. 또한 모자 선반에는 12권 정도의 얇은 책들이 여러 빛깔의 등을 보이며 남은 털실을 채워놓은 구두상자에 기대어 있었다. 어색한 고개를 한껏 들고 좀 더 다가가서야 책 제목을 읽을 수 있었다. 관대하게 미소 지으면서 나는 머리를 다시 반듯하게 세웠다. 선량한 도르테아 간호사는 탐정소설 애독자였다. 그러나 이 양복장 속의 사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그치자. 그런데 문제는 이 책들 때문에 옷장으로 다가간 내가 이 안성맞춤의 장소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뿐인가. 나는 옷장 속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 옷장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높아졌다. 도르테아 간호사의 적지 않은 모습을 떠맡고 있는 이 옷장의 내용물이 되고 싶다는 욕구에 나는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었다. 꼼꼼하게 닦여 외출을 기다리며 옷장 바닥에 놓여있는 굽낮은 실용적인 스포츠화를 옆으로 치울 필요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초대할 예정이었던 듯 옷장 속은 잘 정돈되어 있었으므로 어색한 걸려있는 옷 하나 밀어젖히지 않고도 옷장 한가운데 신을 신은 채 들어가 쪼그리고 앉아 마음 놓고 숨어 있어도 될성 싶었다. 그리하여 나는 기대에 부풀어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곧바로 진정되지는 않았다. 어색한 방안 가구와 전구에 감시당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옷장 속에 좀 더 편히 있으려고 나는 옷장 문을 잡아당겨 닫으려고 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문 쇠고리가 닳아서 아무리 애써도 문 위쪽이 입을 벌리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옷장 속까지 빛이 들어왔으나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 그 대신 냄새가 강해졌다. 오래된 듯 하면서도 청결한 냄새가 이젠 식초 냄새는 나지 않고 대신 방충제 냄새가 났다. 좋은 냄새였다. 옷장 속에 앉아서 오스카는 무엇을 했는가?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도르티아의 제복에 이마를 댔다. 그것은 소매가 달린 앞치마로 목 부분이 죄어 있었는데 여기에 이마를 대고 있으려니 갑자기 병원한 모든 전문과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때 내 오른손의 의지할 대상을 찾아 헤맸다. 뒤로 뻗어 사복 옆을 지나서 우물우물 중심을 잃었다가 뜻밖의 무엇인지 미끄럽고 부드러운 것을 잡았다. 그리고 간신히 아직 그 미끄러운 것을 손에 쥔 채 받침대를 발견하고 그 위에 수평으로 못 박힌 채 나와 옷장 뒤쪽 벽을 지탱해주는 가로대를 따라서 손을 움직였다. 이미 오스카는 그 손을 다시 몸의 오른쪽으로 가져왔다. 이것으로 됐다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뒤쪽의 손을 뻗었을 때 잡은 물건을 쳐다보았다. 검은 에나멜 벨트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것은 에나멜 벨트 이상의 것으로 보였다. 양복장 속은 어두컴컴했기 때문에 내가 손에 든 에나멜 벨트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그것이 에나멜 벨트가 아니라 다른 어떤 미끄럽고 길게 뻗은 물건, 이를테면 내가 단호한 3살짜리 양철북 고수로서 노이파르바서
노이파르바서 항의 방파제에서 목격한 것이라고 생각했어도 별 문제는 없었던 것이다. 그때는 나무딸기 빛깔의 소매 장식이 달린 밝은 청색 스프링코트를 입은 네 불쌍한 어머니와 갈색 외투를 입은 마체라트, 벨벳깃을 단 옷을 입은 얀 브론스키와 오스카가 함께 있었고, 오스카의 수백 모자에는 제국, 해군, 자이틀리츠라는 금빛 문자가 수놓인 리본이 매달려 있었다. 갈색 외투와 벨벳깃이 돌을 따라서 펄짝펄짝 뛰며 항로 표지가 있는 곳까지 가고 나와 어머니는 그 뒤를 따라서 걸었다. 어머니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으므로 뛰지를 못했던 것이다. 항로 표지 밑에서 그 낚시꾼이 빨랫줄과 감자 부대를 옆에 놓고 앉아 있었다. 부대 속에는 손과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것이 한가득 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 부대와 핏줄을 본 우리는 이 사나이가 표지 아래에서 빨랫줄 같은 것으로 낚시질을 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하지만 노이파르바서나 브레젠에서 왔을 성싶은 그 사나이는 웃으면서 갈색 덩어리를 물속에 뱉었다. 그것은 언제까지나 방파제 옆에서 흔들거리면서 사라질 것 같지 않았으나 결국 갈매기가 물어갔다. 실제로 갈매기라는 새는 무엇이나 개의치 않고 물어간다. 그 점이 민감한 비둘기와는 다르며 간호사와 더 크게 다르다. 이 보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흰것을 걸친 존재를 모두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뜻하다. 검은 것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다. 그 무렵 나는 아직 검은 여자 마술사를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옷장 속에 앉아 있었으며 그 이후로는 두 번 다시 그 옷장 속에 앉는 일은 없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 없이 바람이 차고 파도가 잔잔한 날에 노이파르바서의 방파제에 서서 여기에서는 에나멜 벨트를 쥐고 저기에서는 검고 미끈미끈하면서도 결코 벨트는 아닌 다른 무엇을 쥐고 있었다. 나는 양복장 속에 앉아 있었으므로 어떤 비교를 해보았다. 옷장이 그러도록 강요했다. 나는 비교를 위해서 검은 여자 마술사 이름을 불렀으나 그것은 그 무렵 아직 내 피부색까지 스며들지 않은 상태였고 나는 오히려 흰것에 대해서 훨씬 환하게 알고 있었다. 갈매기와 도르티아 간호사의 차이를 거의 구별할 수는 없었으나 비둘기라든지 그와 비슷한 쓸데없는 것은 멀리 할 수 있었다. 더구나 우리가 브레젠으로 자전거 전차를 타고 갔다가 나중에 걸어서 방파제까지 간 것은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 성금요일의 일이었다. 물론 노이파르바서의 사나이가 빨랫줄을 갖고 앉아서 침을 뱉은 그 항로 표지 위에 비둘기 같은 것은 없었다. 그리고 그 브레젠의 사나이는 밧줄을 끝까지 당기면서 모틀라우의 짠물 속에서 밧줄을 끌어올리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가를 몸소 보여주었다. 불쌍한 어머니는 그동안 얀 브론스키의 어깨와 벨벳깃 위에 손을 올려놓고는 완전히 파랗게 질려서 돌아가고 싶어 했으나 결국 그 사나이가 하는 일을 직접 눈으로 봐야만 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버렸다. 사내에는 끌어올린 말 대가리를 돌 위에 내동댕이 쳤다. 그러자 몸집이 조그만 어두운 녹색 뱀장어들이 말갈기에서 떨어졌다. 검은 빛을 띤 큼직한 놈을 그가 나사 감듯이 썩은 고기에서 비틀어 떼냈다. 누군가가 새틀 이불을 찢어 발겼다. 갈매기들이 습격했다는 뜻이다. 갈매기는 3마리 이상이 짝을 짓고 있을 때에는 작은 뱀장어쯤 힘들이지 않고 해치워버린다. 큰 것은 좀 감당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지만 그런데 그때 사나이는
말 아가리를 억지로 벌리고 막대를 고쳐 세웠다. 그 때문에 말은 웃는 얼굴이 되었다. 그런 다음 사나이는 털이 북슬북슬한 팔을 아가리 속에 집어넣고 손으로 더듬어서 잡아냈다. 마치 내가 양복장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잡듯이 내가 에나멜 벨트를 준 것과 같이 그것 또한 잡아 끌어냈다. 두 마리를 한꺼번에, 그리고 그것을 공중에서 휘둘러 가지고 돌 위에 내리쳤다. 마침내 불쌍한 어머니의 얼굴에서 아침 식사가 튀어나왔다. 그 내용물은 밀크커피, 달걀, 흰자위와 노른자위, 약간의 마멜데이드와 흰빵 덩어리로 양도 아주 많았기 때문에 갈매기들이 곧바로 선회에서 급강하하여 발톱을 펼치고 공격을 시작했다. 그 외침 소리가 얼마나 굉장했는지는 새삼스럽게 말하지 않겠다. 갈매기 눈에 도끼가 서린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거기에다 여간해서는 쫓아버릴 수가 없다. 얀 브론스키 같은 사람은 절대 감당할 수가 없었다. 어쨌든 그는 갈매기가 무서워서 그 푸르고 부리부리한 누나를 두 손으로 덮고 있는 형편이었으니까 갈매기들은 내 북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허겁지겁 먹고 있었다. 이것을 본 나는 분하기도 하고 열광하기도 하여 수많은 새 리듬을 되돌겠다. 그러나 불쌍한 어머니로서는 그런 일은 모두 아무래도 좋았다. 그녀는 토해 내느라고 바빴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평소에 그다지 많이 먹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살을 빼고 싶어 했던 탓이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부인회의 체조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녀는 몰래 간식을 먹으면서 살빼기에서 빠져나갈 조그만 구멍을 늘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노이파르바스에서 온 사나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누가 봐도 더는 나오지 않는다고 구경꾼 모두가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그는 말귀에서 뱀장어를 한 마리 더 꺼집어낸 것이다. 이 뱀장어는 하얀 오트밀로 온몸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말의 뇌속을 탐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중에서 마구 휘둘리는 동안에 오트밀이 떨어지고 뱀장어 본연의 에나멜을 나타내어 에나멜 벨트처럼 빛이 났다. 요컨대 내가 여기에서 하고픈 말은 도르테아 간호사가 적십자 브로치를 떼내고 사사로운 외출을 할 때는 이와 같은 에나멜 벨트를 메고 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슬슬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체라트는 좀 더 남아있고 싶어 했다. 1800톤 정도의 핀란드 선박이 입항해서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나이는 말대가리를 방파제 위에 놓았다. 그러자 갑자기 그 말은 하얗게 질려 소리 높이 울었다. 하지만 말 울음소리와는 달랐다. 차라리 흰 구름이 외치는 소리 같았다. 하얗고 시끄럽고 허기져 헐떡거리면서 말 대가리를 덮고 있는 구름이 그때는 급편이 결과적으로는 기분 좋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 구름의 광기 밑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생각할 수는 있어도 이미 말 대가리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핀란드 선박도 우리의 관심을 말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것은 제목을 싣고 있었으며 자스페 묘지의 문살문처럼 녹슬어 있었다. 불쌍한 어머니는 핀란드 선박도 갈매기도 돌아보지 않았다. 완전히 질렸던 것이다. 예전에는 우리 집 피아노로 작은 갈매기가 헬골란트로 날다를 쳤을 뿐 아니라 입으로 흥얼거리기도 했는데 그 뒤로는 이 노래를 결코 부르지 않게 되었다. 실은 노래 자체를 부르지 않게 되었지만
이 사건 직후에는 생선도 먹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갯날에 그녀는 기름기 많은 그 생선을 마구 먹기 시작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고, 아니, 먹고 싶지 않을 때까지 먹었다. 실증이 날 때까지 뱀장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특히 남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쩌면 오스카에 대해서 실증이 날 때까지. 어쨌든 그녀는 평소에는 무슨 일이나 단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욕심이 없어지고 얌전해져서 브렌타 위에 묻혔다. 그런데 나도 이런 경향을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모양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단념하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아무것 없이도 견딜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어쩌면 오스카에 대해서 실증이 날 때까지. 어쨌든 그녀는 평소에는 무슨 일이나 단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욕심이 없어지고 얌전해져서 브렌타 위에 묻혔다. 그런데 나도 이런 경향을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모양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단념하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아무것 없이도 견딜 수 있었으니 말이다. 다만 아무리 값이 비싸도 훈제 뱀장어만은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다. 뱀장어 말고 도로테아 간호사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었다. 물론 나는 그녀를 만난 일도 없고 그녀의 에나멜 벨트가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지도 않았으나 그런데도 난 그 벨트에서 떨어지지를 못했다. 그 벨트의 마력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증가되었다. 나는 빈손으로 바지 단추를 끌었는데 에나멜처럼 생긴 많은 뱀장어와 입항 중인 핀란드 선박 때문에 흐릿해진 그 간호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떠올리기 위해서 였다. 몇 번이나 항구의 방파제로 내몰렸던 오스카는 드디어 갈매기들의 도움을 받아 임자는 없지만 매력적인 그녀의 제복들의 숙소인 이 양복장의 한 구석에서 도르테아 간호사의 세계를 재발견할 수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모습이 분명해지고 얼굴의 세세한 부분들이 뚜렷하게 떠올랐을 때 달아빠진 쇄골이가 벗겨졌다. 불쾌한 소리를 내면서 옷장문이 양쪽으로 열렸다. 급작스러운 빛이 나를 흥분시켰다. 그래서 오스카는 바로 옆에 걸려있는 도르테아 간호사의 소매 달린 앞치마에 얼룩이 지지 않도록 애써야만 했다. 양복장 속에 있는 동안 뜻하지 않게 고조되었던 흥분을 가볍게 풀어주고 기분 전환도 할 겸 나는 바짝 마른 옷장의 뒷벽을 북삼아서 실로 몇 년 만에 능숙한 솜씨로 즉흥적인 곡조를 몇 곡 두드렸다. 그러고는 양복장에서 나와 다시 한번 옷장 속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쭉 휘둘러 보았다. 문제는 없을 듯 했다. 에나멜 벨트조차도 광택을 잃지 않았다. 아니, 두어 군데 흐려지긴 했지만 입김까지 부르가며 문질렀더니 나 어릴 적에 너희 팔을 봐서 방파제에서 잡혔던 뱀장어를 연상시키는 본 모습을 되찾았다. 나 오스카는 나의 방문을 줄곧 지켜보던 40와트짜리 전구의 스위치를 끄고 나서 도르테아 간호사의 방을 나왔다. 클레프 제3부 클레프 524페이지. 나는 잿빛 금발 머리털 묶음을 지갑에 넣은 채 복도에 서서 그 묶음을 지갑의 가죽너머로 웃옷 안감과 조끼와 셔츠와 속옷을 통해서 느끼려고 1초쯤 노력해 보았다. 그러나 나는 심히 지쳤고 게다가 기분 나쁠 만큼 야릇한 방법으로 만족을 채운 터라 그 방에서 훔쳐온 물건은 고작 빛이 긁어모은 폐물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처음으로 오스카는 고백하건대 사실 그는 전혀 다른 보물을 찾고 있었다. 베르너 박사가 이 방 어딘가에 흔적을 남겼음에 틀림없다. 적어도 낯익은 봉투 한 장쯤은 분명히 어딘가에 놓아두었을 거라고 생각했으며 도르테아의 방에 있는 동안 그것을 실증하고 싶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봉투는 물론이고 편지지 한 장 없었다. 사실을 말하면 오스카는 도르테아의 탐정소설을 모자 선반에서 한 권 한 권 빼내서 헌사나 献词奉献的献辞子的辞헌사나 책갈피가 없는지 조사했고 그 김에 사진도 찾아보았다. 왜냐하면 오스카는 마리아 병원의 의사 같으면 대개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르너 박사의 사진은 한 장도 보이지 않았다. 그 사나이는 도르테아의 방에 온 일이 없었던 모양이다. 설사 왔었다 할지라도 방 안에 흔적을 남긴 데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스카는 기뻐해도 좋을 듯 싶었다. 내가 그 의사보다는 꽤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 의사의 흔적이 없다는 사실은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관계가 병원 안에서만의 일, 즉 업무상의 관계에 불과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일방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오스카의 질투는 동기를 갖고자 했다. 베르너 박사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발견되었더라면 나는 크게 충격을 받았겠지만 한편 그와 맞먹는 만족감도 얻었을 것이다. 이 만족감은 양복장 안에 머무르면서 얻은 사소하고 덧없는 성과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으리라. 나는 그 뒤에 어떻게 해서 내 방으로 돌아왔는지 이미 잊어버렸다.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복도 반대쪽 끝에 있는 민초라고 하는 사람의 방문 너머에서 조이를 끌려고 일부러 지어낸 듯한 기침소리가 들려왔다는 사실이다. 민처 씨가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나로서는 고슴도치 집에 새든 여자만으로도 충분한 터에 민처라는 작자,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 민처. 그의 이름 뒤에 무엇이 숨어있는지 누가 알랴? 와의 귀찮은 관계까지 떠맡아야 한단 말인가? 그래서 오스카는 뭔가를 요구하는 이 기침 소리를 흘려버렸다. 아니, 사나이가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랐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내 방으로 돌아왔을 때에야 겨우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또 알 생각도 없는 민처 씨가 기침을 한 것은 나 오스카를 그의 방으로 끌어들이려는 속셈이었다. 확실히 난 기침 소리에 대꾸하지 않은 것을 잠시 후회했다. 막상 내 방으로 돌아오니 어쩐지 답답하면서도 산만한 기분이 들어 차라리 기침을 한 그 민처 씨와 아무리 귀찮고 부자연스러운 대화라도 나누는 편이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복도로 나가 다시 한번 조금 전과 같은 기침 소리를 끌어내서 복도 저쪽 끝문 뒤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뒤늦게나마 맺을 용기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풀이 죽어서 내 방에 있는 두드러지게 네모진 부엌용 의자에 몸을 맡겼다. 그러자 의자에 앉아있을 때의 평소 버릇대로 어쩐지 안절부절 못하겠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의학전서를 침대에서 집어들기는 했으나 모델료로 애써서 산 그 값비싼 책을 그대로 떨어뜨리는 바람에 책은 엉망이 되었다. 그래놓고 이번에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선물인 양철북을 테이블에서 집어들어 잡아보기는 했으나 그 양철에 북채를 댈 수도 눈물을 흘릴 수도 없었다.
최소한 눈물이라도 나면 하얗게 칠한 원판 위에 그것이 떨어져 율동적이지는 않아도 어떻든 마음을 풀어주었을 터인데